관련돼서 우리 손중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일 밤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했던 참변이었는데요. 총 16명의 인명피해를 낸 역주행 사고였습니다. 조금 전 이제 확인됐습니다만 15명에서 경상자가 추가되면서 16명이 됐는데 조금 전 경찰 2차 브리핑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보시면서 어떤 점이 좀 주목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한 분 더 늘었고 경찰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인상이 깊었고요. 다만 이렇게 급발진이나 가실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는 건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는 현재로선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워낙에 피해가 크고 특히 피해가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을 곳이라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단편적인 증거만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증거만 가지고 서로 설랑설레 원인에 대해서 다르게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경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이제 경찰이 현재 급발진 여부와 함께 운전자 과실 등 여러 가지를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도 국가수 감정에 들어갔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우선은 의문점들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음주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과연 역주행을 왜 했을지 이 부분이 크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자가 원래 경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에 역주행해서 들어온 경위, 역주행했다라고 한다면 안전주의 조치나 주의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지혜에 있을 것이고 특히 가정에서 운전자 진술대로 이것이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급발진인 상황에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요령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이나 사람을 피하려는 노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의아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람이라는 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브레이크 등이 지금 점등되지 않았다라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렇게 저 도로에서 굉장히 높은 속도로 가속할 이유가 무엇인가? 브레이크는 왜 작동을 했는데 작동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열어놓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브레이크를 이제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도 조금 주목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설명 중에 안전 패스를 1차 충격하고 2차로 차량 2대를 충격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약 상태도 아니고 음주 상태가 아니라면 마땅히 바로 쓰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조금 왜 쓰지 않고 계속 인도로 돌진했는가 의문이 남는 사건입니다.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한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그런 거 돌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 쪽에서 공식 확인을 좀 해줬죠. 그렇습니다. 루머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명확하게 경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부인하고 자제 요청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경찰에서 내부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고 그 음성 파일도 일부 내용 중에는 이렇게 당황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 일각에서 싸워서 풀악세를 하거나 이런 고의에 의한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은 이 블랙박스 녹음 파일만 보더라도 싸움의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당황의 상황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직업이 아까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버스 기사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사고 전에 과로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이날 보니까 이 운전자가 휴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과로 여부에 대한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일단 평소에 건강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지병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고 지점 전후로의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를 주변 참고인들이나 또 식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근무 일지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루 11시간씩 격일로 근무했다라고 한다면 근무의 양은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 전날 적절한 수면을 취했는지 평소에 먹던 약들이 있었는지 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요. 과로했다고 한다면 신체적인 기능이 좀 저하돼서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과로로 인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걸 엑셀로 밟는 착오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과로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것이 아무리 과로라고 하더라도 졸음 상태였으면 모를까. 이렇게 지금 차량을 충격하고 앞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이 브레이크랑 엑셀을 제대로 밟지 못하는 신체적인 기능 저하는 또 인정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조사를 뭐 계속해서 더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 때문이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CCTV 분석 결과 등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사고 기록 장치에 엑셀을 밟은 흔적 또는 보조 브레이크 등도 미전등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가해 분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브레이크 등이 작동을 했다면 왜 바로 이게 멈추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좀 잘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주행 이후에 그 EDR 기록 장치 5초간에는 그 브레이크를 밟은 내용은 없고 네. 엑셀 밟은 정황만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운전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고요. 예. 급발진으로 보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브레이크 등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켜지기 마련인데 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렇게 급하게 이제 가속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는 정황이기 때문에 네. 운전자에게는 조금 더 급발진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보통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 굉음을 내고 사실 매연을 하면서 그 스피드 마크 같은 것을 찍힐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가속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이것이 제어되지 못해서 보통은 벽을 치거나 뭐 여러 콘크리트 벽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멈추는 상황들을 보이는데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어떤 급발진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급발진이냐 이런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육안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기계적인 오류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거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발진이라는 것 즉 이 자동차라는 기계가 시스템에 오르든 여러 가지 결함으로 인해서 오작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밀한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경찰에서는 EDR 검사할 것이고 국가수 감정할 것이고 자동차 안전 관련한 공단에도 이제 감정 의견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급발진 사고가 이런 기관이나 국가수에서 사실 급발진이다, 기계적 결함으로 무슨 결함이 있다 나온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발진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는 상당 부분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가 정상 작동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에 사고가 날 것이 염려돼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를 입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지에 대한 것은 운전자 또는 그 보조석에 있던 당사자의 주장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급발진이 설사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정황상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가실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사 결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아까 손 변호사께서 잠시 그 블랙박스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고 전 촬영된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교통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좀 보니까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 뭐 이 차가 뭐 미쳤나 봐. 뭐 이런 어떤 당시 어떤 급박함을 보여주는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보도를 보면 뭐 이런 거만 있었다고 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만으로는 사실은 기계가 이상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내가 이제 실수를 밟아서 당황했다는 녹음일 수도 있고 네. 또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지라고 해서 당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 내부 음성만으로는 사고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워낙에 급발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보니 일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박스 내부 녹음에 이거 어떡하니 브레이크가 안 든다, 차가 이상하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들어온 상황은 이건 또 여러 차례 반복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장시간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다 보니 이 상황이라면 이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하기보다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기계가 이상하니까 이런 발언이 나왔구나라고 이제 피고인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의 실제 녹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브레이크와 엑셀을 어떻게 밟았는지니까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음한 자료 없이는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내부 블랙박스 카메라를 엑셀과 브레이크에 설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실제 내가 정상 작동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거를 사실은 증거로 제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이제 국가수 판단이 급발진 여부를 가려내는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는 작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좀 급발진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워낙에 이제 전자기계라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고장되거나 결함이 발생하거나 오작동할 수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등까지 전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건 사실상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국가수 감정이라든가 EDR 감정 같은 경우는 국가수도 결국은 EDR 기록을 보고 EDR에 따른 브레이크가 작동이 됐는지 기록을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EDR 자체가 만약에 그 기록이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자체가 기계적 결함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수에서 급발진이라는 감정 결과를 낸 적이 저희 대한민국 역사상 한 건도 없습니다. 네. 한 건도 없죠. 예, 이 역시 국가수에서 감정 결과도 국가수도 밝혀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냥 그 당시 이 기계가 어떤 오류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그 소급해서 감정이 들어갈 수 없고 현재의 기계적인 상태를 보면서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사람인지라 착각, 오류에 의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려서 사고를 야기했던 전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과실에 의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께서 계속 이제 뭐 저희가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급발진 사례에 대해서 국가수 결과가 또 나와야 될 것이고 하지만 상당히 그 부분이 요원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또 하나의 단서로 등장한 게 뭐냐면 가해 차량의 2달 전 종합 검사 결과예요. 5월에 이제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브레이크도 그렇고 속도계 이상 같은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만약에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검사 입장에서는 이 차량 자체는 얼마 전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계적 결함에 대한 피고인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라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에는 운전자들이 종합검사를 모두 받지만 아주 또 면밀하게 오랜 시간 거쳐서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으나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비정상적인 작동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전자기계이기 때문에 그 검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무죄가 아주 뭐 중요하게 갈리진 않겠지만 유죄를 입증하는데 가실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에 따르면 또 급발진이라고 결과가 뭐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 가해자에게 적용한 혐의는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네, 이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제 법령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러니까 운전자는 과실이든 부의주의든 운전을 잘해서 제동장치도 잘 조작을 해서 사고를 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건데요. 설사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급발진이라고 형사처벌을 다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즉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현재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 사고를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명을 구조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예. 이 사안도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영상만을 봤을 때는 핸들을 꺾는다거나 다른 방향 건물 쪽으로 돌진했다라고 한다면 9명의 생명 중에 일부는 살릴 수 있었거든요. 사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운전자의 의무인데 이것을 부실하게 해서 이렇게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리고 사고를 야기한 가실로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제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도 최고 징역 5년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명피해가 굉장히 또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일단 법정형 자체가 최고 5년으로 되어 있고 가중해서 이제 경합범 가중을 한다라도 7년 6개월이고요. 기본 양형 기준이 가중되더라도 1년 2년 사이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5년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많은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 법정형이냐 이런 논란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든 이유는 예. 특별한 법이잖아요. 특례.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운전 때문에 가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들을 계속 처벌하기 시작하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일정 부분 중과실이 아니거나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거나 경과실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자는 기본 취지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법정형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뭐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사안처럼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음주나 고의로 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하기가 우리가 쉽진 않죠. 그렇죠. 그만큼 끔찍한 사건입니다. 예. 이런 사안까지 저희가 최고형을 5년형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고의에 의한 사고는 살인죄고요. 고의에 준하는 음주도 뭐 무기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되면. 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9명까지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고의가 아니라 가실이라는 이유만으로 5년 또는 2년, 3년 실형 타당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적인 고민 또는 이 양형에 대한 기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걸 짚어주셨는데 네. 이 경찰이 현재 그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뭐 신청한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뭐 구속영장이란 것이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 사안 중대성 같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사고란 것이 뭔가 살인의 의도를 갖고 하는 고의성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구속영장 신청되면 발부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너무나 극심해서 크기 중대한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있고 특히 자백하지 않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럼 도망갈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군요. 판단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인명피해에 대한 굉장히 실형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영장 발부가 종종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고령인 점 그리고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네. 급발진의 정황이 일부라도 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네.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된 손웅정 감독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이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 쪽으로 이제 송치가 된 게 지난 4월 중순이었습니다. 2달 반 만에 손웅정 감독, 코치 2명 소환 조사를 벌였거든요. 그 이유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보통 고소 사건이 접수가 되면 고소인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경찰 단계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에서 송치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소환을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워낙에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 예. 특히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이 사안이 아동학대인이 아니냐라는 법적인 판단 기준이 굉장히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현장, 그러니까 뭐 학교나 학원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체벌이 어디까지 허용될지에 대해서 특히 체육계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체육인에 대한 인권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자 이제 순차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 감독 그리고 이제 고소된 코치 2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첫 검찰 조사 이루어지기까지 뭐 해당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화두가 되는 그런 이슈였어서 수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고 양측 간에 어떤 팽팽한 여론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어떤 분에 좀 집중을 했을까요? 그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체벌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 폭력을 했다, 정서적 학대로 욕설을 했다라는 게 사실인지 지금 예. 횟수와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손 감독 측은 일부만 인정하고 있고 이 다른 부분은 좀 과장되거나 허위이다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고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려고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코치 2명에 대한 신체적인 어떤 체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 당시에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참고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후 사정에서 아이들과 코치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항의한 전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렇게 하나의 교육기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체벌을 하거나 훈육을 할 때는 내부적인 기준이나 규정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랐는지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손 감독이 충실히 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 대상으로 보입니다. 네, 예. 손 감독 측에서는 사랑 없는 언행은 없었다 그런 입장이면서도 체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그 언행은 없었다는 것은 체벌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육적 목적과 훈육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확정적 고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수사기관에서 미필적 고의, 내가 이게 학대가 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으나 네. 학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리거나 혼내거나 욕설을 한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현재의 어떤 판단 기준은 아무리 이제 체벌과 훈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도구를 이용해서 또는 상해의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때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처벌되지 않을 사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오로지 훈육의 목적으로 그 적정한 강도로 그리고 아이의 어떤 인권을 지키면서 모멸감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한두 차례에 그쳤느냐, 그 정도면 훈육의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수차례 반복되거나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어떠한 규정이나 기준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른이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 건 아이들한테는 공포스러울 수 있겠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요. 손 감독 같은 경우는 직접 때린 사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욕설의 강도가 어디까지였고 반복적이었느냐 계속적이었느냐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좀 위협과 공포심을 주려고 했느냐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조금 긴장하라 더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는 취지에서 좀 다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런 공개성도 중요할 수 있고요. 네. 반복성이 가장 중요한데 한두 차례, 두세 차례였냐 아니면 매일매일 훈련하는데 그렇게 이제 좀 정서적으로 좀 위협감을 줄 행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들여다볼 게 많아 보이는데 과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체육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게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시민단체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체육계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의 체벌, 부모의 체벌을 허용해줬던 과거에 내 자식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체벌을 시작하다가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죠. 예. 그래서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체육계에서도 끊임없이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기고 훈련을 빙자해서 또는 뭐 위계질서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선후배가 또는 지도자가 이렇게 이제 폭행을 하거나 성폭력을 하거나 예를 들면 착취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에서는 조금 더 아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훈육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학교에서 쓰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때리지 않고도 훈육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체육계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물론 체육계라고 전체를 넓힐 수 없고 체육을 가리키는 이제 사설, 아카데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학원이라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적 행동을 했을 때 때려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수단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감수성을 우리가 이제 좀 지켜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시민단체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거액 합의금에 대한 진실 공방 관련 녹취들이 또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 이 사건을 더 뜨겁게 만들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일단 이게 흑백 문제는 아닙니다. 학대가 있었느냐가 하나의 쟁점이고 그를 기하로 공갈이라는 많은 돈을 이제 약간 협박해서 받아내려고 했었느냐 또는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피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피해자 쪽에 어떤 일정 부분 원인이 있느냐 요 세 가지 쟁점이거든요. 예. 세 개 다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공갈죄로 고소하거나 검찰이나 여기서 공갈로 입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정도 협박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이
사건이 아닐까. 근데 누군가 고소한다고 한다면 사건은 진행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학대가 있었느냐와 이런 돈 요구가 있었느냐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